네, 안녕하십니까. 지금 방금 소개받은 신한카드 빅데이터 센터를 맡고 있는 이동철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해주셔서 그런 부분들은 좀 빨리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이요. 예, 그러니까 지금 제가 이제 강연을 하면서 원래는 저는 이제 데이터 마이닝하고 머신러닝을 전공했는데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인공지능이라는 거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하려고 하는데 요즘 많은 분들이 여쭤보세요. 이제 강연이 끝나고 나면 이제 빅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하려고 그러는데 이미 경영층에서는 이 인공지능에 대해서 너무 많이 알고 계셔서 알파고 같은 것들을 빨리 만들어라 이렇게 주문을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좀 AI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이 정확한 이해를 해야 이제 그런 오해들이 좀 사라지고 그다음에 이런 AI나 머신러닝이라는 것들이 실제로 이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해야 되는데 그런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런 데에는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간단하게 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많이 여기시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좀 오해가 좀 있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인공지능에 대한 좀 정의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머신이 인간을 흉내내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인간을 흉내내는 것 중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인지적인 능력만 흉내를 내도 인공지능이라고 보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저렇게 단순히 문자를 읽는 기술, 그러니까 옵티컬 캐릭터 레코니션 기술도 인공지능의 한 기술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이제 이런 기능들이 너무 범용화됐죠. 그래서 현재적으로는 인공지능이라는 것은 인간이 이 청각이나 시각, 후각 이런 그 오감을 가지고 어떤 주요 환경을 이해하듯이 이해를 할 수 있어야 되고 거기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을 해서 궁극적으로는 문제 해결 단계까지 가야지만 이 전체를 할 수 있어야지만 지금 인공지능이라고 지금 얘기를 그런 하는 수준까지 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AI는 저 인지 단계에서 뭐 음성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학습이나 문제 해결 단계에서는 이제 무인 자동차나 아까 말씀하시는 뭐 바둑이나 체스 같은 영역에서는 이미 성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머신러닝의 한계를 아까도 이제 말씀하셨을 때 딥러닝이 극복했다라고 하는데 그 머신러닝의 한계는 뭐냐면 어쨌든 똑같은 뉴럴 네트워크예요. 근데 뉴럴 네트워크인데 뉴럴 네트워크의 문제는 느리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과거 데이터에 이 오버피팅 될 수 있다는 두 가지 커다란 문제점을 갖고 있었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제프리 힌튼 교수가 좀 빠르게 그 다음에 그런 오버피팅이 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알고리즘을 만들었던 것들이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는데 이 딥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나라에서는 곧 인공지능이라고 여겨지고 있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이런 딥러닝은 앞에서 말씀드린 인공지능의 큰 관점에서 보면 맨 그 학습 단계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신이 어떻게든 데이터가 주어졌을 경우에 그 데이터를 가지고 학습하는 단계에 있는 게 딥러닝이지 이 딥러닝 자체가 인공지능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좀 더 하셔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글로벌 기업들이 지금 이 학습 단계 하는 딥러닝은 어느 정도 이제 그 알고리즘이 만들어졌고 그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글로벌 쪽에는 많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딥러닝 알고리즘을 개발은 못하지만 이미 오픈된 딥러닝 알고리즘을 가지고 쓰실 수 있는 분들도 이제 어느 정도 숫자에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저런 학습 단계 이전의 인지 단계에서 이 인간처럼 주변에 있는 환경들을 얼마나 잘 인지할 수 있는 그 기술 자체가 아직까지는 그 개발을 해야 되는 관건 영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모든 글로벌 기업들이 인공지능을 하려고 그래요. 인공지능을 하려고 그러는데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구글이나 페이스북이나 마이크로소프트나 애플이나 아마존이나 바이두 모든 기업들이 지금 인지를 하기 위해서 가장 포커싱을 하고 있는 게 음성 인식이에요. 그리고 텍스트 인식, 그 다음에 이미지 인식. 그러니까 청각하고 시각 쪽에 해당되는 부분들을
지금 인지를 어느 정도 인간이 하는 수준까지 올려놓으려고 저런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개발하던가, 아니면 이런 것들에 뛰어난 이 역량이 있는 회사들을 M&A해서 그런 기술들을 자체적으로 만들어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딥러닝이라고 하는 그런 학습, 인공지능에서 학습 단계는 이미 어느 정도 돼 있는데, 그 앞단의 데이터를 인간처럼 어떻게 인지를 할 것이냐는 기술에 대해서는 아직도 글로벌 기업들이 많은 투자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음성 같은 경우에는 뉘앙스 엔진이 얘기를 거의 받아쓰기 수준으로 한 95%까지 영어는 인식이 돼요.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한글이 영어랑 좀 달라요. 예를 들면 영어는 TREAT 하나하나 스펠을 가지고 조합을 했을 때 그 스펠이 가지고 해서 그 스펠링이 틀렸다고 해서 그 단어가 가질 수 있는 변형이 몇 개 안 돼요. 근데 우리나라 말 같으면 저희 이제 이 카드사에는 비자 카드가 있죠. 근데 비자 카드에서 비자만 그게 기로 인식되면 기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자 카드라고 해서 전혀 이 네 음절 중에서 세 개는 맞추고 하나는 틀린 거죠. 75% 정확도를 갖고 있지만 비자 카드가 기자 카드가 되면서 전혀 쓸모없는 의미를 인식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런 음성 인식 분야에서 아직까지는 저런 것들을 적용하기에 약간 장애 요소들이 아직 많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문제 해결 단계는 뭐냐 하면, 자, 이제 데이터가 있고 학습 엔진이 있어요. 그러면 내가 뭐 할 거냐라는 비즈니스 모델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비즈니스 모델에 해결되는 것들을 해줄 수 있는 게 인공지능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현재 이런 인공지능 기술을 보면 바둑이나 아까 이제 설명드렸지만 이런 예술 분야나 이런 쪽에 많이 포커싱 돼 있어요. 비즈니스 쪽에 정말로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돈을 벌었다, 수익 있는 모델이 났다는 아직 없어요. 왜냐하면 이 데이터가 이런 렘브란트 그림이나 아니면 이 마이크로소프트의 개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나 모든 데이터들은 인터넷을 통해서 쉽게 얻을 수 있는 데이터들을 구할 수 있는 영역에서는 이미 인공지능이 적용돼 있어요. 근데 아직까지도 비즈니스 영역에서 정말 인공지능이 학습할 만한 충분한 데이터는 아직 오픈돼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공지능 기술이 있다라고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비즈니스 월드상에서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기술들이 아직 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렇지만 앞으로 점차적으로 그런 기술들이나 아니면 그런 데이터들이나 조금씩 아무래도 사회가 이렇게 좀 더 앞으로 발전해 나감에 따라서 공개가 될 거고, 그런 공개가 되는 가운데서 이런 인공지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 영역들이 비즈니스 영역으로까지 넘어오면서 이제 모든 분들이 이제 어떤 자기의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들은 앞으로 좀 더 많이 찾아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공지능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이 다 뛰어드는 이유가 딱 하나예요. 알파고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실 거예요. 그렇지만 이런 바둑의 게임에서 인공지능을 처음 시도하겠다고 말한 기업은 페이스북이에요. 페이스북이 다크 포레스트라는 알고리즘을 구글보다 먼저 만들었어요. 그다음에 먼저 이 논문도 발표했어요. 근데 페이스북이 이런 구글이 만든 알파고와 같은 그런 바둑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개발했던 사실을 여기 계신 분들 알고 계신 분이 있나요? 없어요. 왜 없냐 하면 알파고가 이세돌하고 이 경기를 하기 이전에 다크 포레스트가 일본의 명예기성 고바야시 고이치랑 이 경기를 가져요. 그래서 졌어요. 지면서 이제 관심 밖으로 사라진 거죠. 예. 그래서 실제적으로 인공지능의 가장 무서운 것들은 저런 알고리즘을 개발한 회사가 실제적으로 모든 걸 다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현재 저희 이 모바일 세계로 이렇게 이 생태계가 이렇게 변해가고 디지털 세계로 이렇게 생태계가 변해감에 따라서 실제적으로 처음에 어떤 시장을 장악한 그런 기업들이
향후에도 그 시장에 대한 장악력을 계속 높여갈 수 있다는 것들이 그 인공지능의 글로벌 대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앞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많은 기업들을 많은 돈을 들여서 인수를 한다는 거죠. 이 구글이 딥마인드를 그 인수해서 3년간 쓸어놓은 돈이 한 5천억 정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5천억을 집어 넣었을 때 구글이 그 이세돌을 그 딥마인드가 이세돌을 이길 수 있는 알파고 같은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엄청난 돈을 투자를 한 거죠.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마치 그런 알파고 같은 그런 기술들을 돈 하나도 안 들이시고 그냥 어디서 사오면 사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카드사도 어쨌든 이제 인공지능을 좀 도입을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소비 분야에서 어떻게 인공지능을 도입을 할 것이냐를 저희도 이제 고민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어쨌든 인공지능이라는 게 인간을 흉내내야 되니까 이런 질문들을 하는 거죠. 고객들이 그러면 어떻게 비용 관리를 할까? 고객들이 비용 관리를 할 때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카드 명세서를 받아보면 이제 일자별로 카드 나오고 어느 가맹점에서 썼는지 금액 얼마 썼는지가 쭉 보이시잖아요. 근데 실제적으로 사람들은 명세서를 보면서 그걸 가지고 비용 관리를 안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비용 관리를 할 때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적으로 쇼핑이나 미용, 교통 같이 본인들이 쓴 돈을 어떤 일정 비용, 자기가 기억하기 쉬운 비용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거기다 합산해 넣음으로써 자기가 기억하는 그 비용 카테고리 분야에서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기억하신다는 거죠. 대부분 저희가 이제 인터넷이나 이제 소셜 데이터를 분석을 해보니까 대부분이 이제 이렇게 밑에 보이는 것 같은 이런 쇼핑이나 미용, 교통 이런 것들은 대부분의 많으신 분들이 비용을 저런 식으로 인식을 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저희가 분석을 한 거고요. 그 외에 그 개별적으로 좀 차별화돼서 이 비용 카테고리를 만드시는 것들이 결혼 준비, 뭐 내가 골프에 얼마를 쓰고 있느냐, 내가 데이트에 얼마를 쓰고 있느냐, 심지어는 내가 백만장자가 되기 위해서 비용을 어떻게 써야 되냐 이런 것들을 비용 카테고리로 만들어서 관리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객들은 실제적으로 고객이 스스로 소비를 쉽게 분석하고 자기 취향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용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는데 카드사가 고객들한테 돈을 더 쓰세요라고 말하기 이전에 돈을 좀 스마트하게 쓰세요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한번 그 AI 알고리즘을 만들어 보자라는 관점에서 좀 이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카드사니까 고객들한테 이렇게 명세서를 보여줬을 때 이 고객들은 실제적으로 돈이 많으신 분들은 내가 비용을 어디다 썼는지 궁금하신 게 아니라 내가 쓴 비용이 정말 제대로 썼나 안 썼나 날짜별로 보시는 거 수준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이런 명세서를 보면서 내가 이거 쓴 거 맞네, 이거 다 내가 쓴 게 맞지, 이 비용은 좀 이상한데 이렇게 말씀하실 수는 있는데 실제적으로 돈이 그렇게 많지 않으신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에 갓 이제 그런 사회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은 항상 이런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얼마를 쓰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하는 거예요. 명세서를 받았을 때. 두 번째는 내가 지난달과 비교했을 때 정말 지금 이번 달에 잘 쓰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내 경제생활에 쓸데없이 낭비되는 부분이 혹시 있지 않나? 그다음에 내 소비 성향과 나도 모르던 취향 때문에 내가 필요 없는 부분을 소비하고 있지 않나? 어느 부분을 아끼고 지금 어떤 부분을 소비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다.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좀 한눈에 보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들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뭐 청구서를 지금 만든 서비스로 다 대체하지는 않겠지만 향후에 그런 청구서를 이렇게 스마트한 그 소비를 인지할 수 있는 것들로 대체하기 위한 지금 서비스를 만들어 봤는데요. 그런 것들이 이런 겁니다.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제 웹이나 소셜상에 있는 모든 문서들을 학습을 해서 고객들이
이런 항목으로 비용을 관리하겠다라는 것들을 저희가 다 서치를 해서 그럼 그 비용 항목들에는 어떤 업종이나 어떤 가맹점을 저희가 같이 연결을 해주면 되느냐를 다 분석을 했어요. 그래서 예를 든다 그러면 데이트라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커피 전문점, 뭐 놀이동산, 뭐 패밀리 레스토랑 이런 데를 저희가 가맹점 리스트를 쫙 보여드리고 이 중에서 나는 이런 것들은 데이트라는 비용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라고 체크를 하시면 실제적으로 이것들을 저희가 합산을 해서 그 다음부터는 데이트의 비용을 얼마만큼 쓰고 계세요라는 것들을 저희가 이제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뭐 이런 것도 있어요. 절망이라는 실제적으로 저희가 그 카테고리를 한번 넣어봤어요. 절망이라는 비용 카테고리를 가지고 진짜 이건 고객들이 저희 걸 가지고 장난 삼아서 절망이라는 거 넣을 수도 있겠다. 넣어봤더니 대부분 이렇게 결혼과 관련된 아니면 등록금 뭐 이런 것들이 절망이라는 그런 비용 카테고리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실제적으로 고객이 본인이 관리하고 싶은 비용 카테고리를 넣으면 이제는 고객이 스스로 그런 그 카드 명세서를 찾아서 자기가 다 일일이 합산하고 그러지 않아도 내가 이렇게 이 비용을 카테고리를 관리하고 싶어라고 하면 카드사가 알아서 합산해서 고객들한테 보여주는 청구서를 만들려고 지금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저희가 예산을 설정을 하시면 예산 대비 얼마나 쓰고 계신지까지도 알려드리는 서비스를 만들어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개인별로 똑같은 데이트라는 항목에 있어서 되게 공통적으로 넣으시는 그 이 데이트에 하시는 거는 영화하고 카페예요. 이거는 웬만한 고객들이 다 데이트 비용이다라고 인지를 하세요. 근데 다른 것들은 어떤 분은 스파 마사지, 그다음에 뭐 패밀리 레스토랑을 쓰는데 어떤 분들은 숙박, 배달, 술 유흥을 데이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러니까 똑같은 데이트라는 비용 항목에 대해서도 실제로 그 안에 달려져 있는 여러 가지 카테고리 항목들을 보면 개개인마다 다 다르다는 거죠. 그러면 이 개개인마다 다 다른 비용 카테고리 항목을 사람이 일일이 다 분석을 하고 처리해서 해줄 수 있냐는 거죠.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이 빅데이터 기반의 AI 기능을 사용하지 않고서는 이런 서비스를 하기가 불가능하겠다라고 저희가 생각을 해서 실질적으로 구글이 오픈소스로 공개한 그런 알고리즘을 워드 투 벡터라는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저희가 이런 서비스들을 좀 만들어서 저희 그 임직원들을 대상으로 지금 시범 서비스 중에 있습니다. 그럼 이 아이디어가 신한카드가 막 진짜 막 저희 직원들이 미친 듯이 고민해가지고 새롭게 만들어낸 아이디어냐? 아니라는 거죠. 이미 외국에는 있어요. 미국의 민트닷컴은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예요. 로보 어드바이저 업체인데 로보 어드바이저만 제공하면은 고객들이 심심해할까봐 이런 자산관리 서비스까지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모벤이라는 그 미국의 인터넷 뱅크도 이 서비스를 동일하게 제공을 하고 있고 호주의 그 이 유뱅크라는 데도 People Like You라는 서비스로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저런 서비스들을 분석을 해서 우리나라 고객들한테도 이렇게 이런 서비스들을 전달하면 좋겠다라는 것들을 기획을 해가지고 지금 저희는 팜페이봇이라는 이름으로 이런 서비스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저희 소비비서 서비스가 빅데이터를 매일 공부해서 현명한 소비를 도와드릴게 하고 나와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렇게 딱 저희 그 캐릭터가 뜨는데 저희 회사가 이번에 그 팜페이라는 것들을 만들면서 대표 캐릭터로 이제 판귄이라고 해서 이렇게 펭귄의 캐릭터를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 펭귄의 캐릭터가 아무리 해도 사이버틱하게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붙이다 보니까 이런 모양이 됐는데 대부분 다 이걸 보시더니 뽀로로 같다. 그래서 그냥 어쩔 수 없이 그냥 그 사이버틱한 이미지 다 포기하고 이젠 귀여운 이미지로 가자. 좀 이렇게 해서 지금 일단 캐릭터는 이렇게 저희가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혼 약관에 동의하시게 되면 첫 페이지에서 이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이번 달에 얼마나 쓰고 있지? 그다음에 예산 대비 지금 내가 잘 쓰고 있나? 지난달 예산 대비 내가 이번에 빵꾸 낸 거 아니야? 그다음에 나의 소비 취향은 뭐지? 나의 그 퍼스널한 소비 매거진은 어떤 식으로 구성되어 있지를 보실 수 있는 부분들을 보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자신의 소비를 내가 카드별로는 얼마 쓰고 이런 가맹점별로는 얼마 쓰고 지난달 대비 이번 달은 얼마를 썼고 내가 이 수도권에 만약에 사신다 그러면 수도권에 거주하는 내 나이의 평균 내 직업과 동일한 직업을 갖고 계신 분들 대비는 내가 어느 쪽을 더 많이 쓰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소비 리포트를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처음에 들어가시면 최근 3개월간 저희 신한카드 고객이시면 3개월간 소비 순위를 보여드릴 텐데 이런 것들은 실제적으로 이렇게 사용하시면 사용하실수록 저희가 좀 더 짧은 기간 동안에 소비가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도 분석해서 제공을 해드릴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게 전체적으로 커지고요. 요 각각의 별도로 얼마를 쓰시고 있는지를 아실 수 있는 거고, 요 플러스 버튼을 클릭하면 아까 그렇게 데이트라든가 뭐 절망이라든가 본인이 만들고 싶은 비용 카테고리를 만들어 넣으셔서 실제적으로 그런 것들을 비용을 내가 이런 식으로 합산하겠다라고 설정을 할 수 있는 화면까지 나올 수 있는 형태로 좀 개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비용 그 플러스 버튼을 누르면요 기존에 이제 세팅되어 있는 기본 디폴트한 것들이 나오고 이 플러스를 눌러서 본인이 이제 그 카테고리를 이름을 입력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저희가 거기에 딸린 업종들이 이런 업종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셀렉션 하시겠습니까? 라고 해서 본인이 선택을 하시게 되면 앞으로는 그 고객에 대해서는 그 고객이 넣은 비용 항목에 대해서는 이런 것들을 더해서 저희가 비용 항목을 더해 드리는 거고요. 그 안에 들어있는 업종이나 뭐 가맹점과 유사한 전혀 쓰시지 않았던 새로운 곳에 가서 소비를 했을 때는 저희가 그 업종 간의 유사성, 그다음에 가맹점 간의 유사성을 분석해서 여지껏 쓰시지 않으던 가맹점에서 소비를 하셨는데 이거는 이렇게 분류하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제안까지 드릴 수 있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AI 엔진을 가지고 지원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이제 그 아빠 보시게 되면 내가 이제 소비를 얼마만큼 잘 쓰고 있지를 이제 이렇게 학점스럽게 드리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낮으면 낮을수록 좀 소비가 지금 제대로 못 하시고 있고 과소비를 하고 있다는 것들을 저희가 워닝을 드리기 위해서 보여드릴 거고요. 이런 것들이 실제적으로 그 항목별, 그다음에 날짜별, 그다음에 실제로 여러 장의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 그러면 지금 명세서에서 내가 카드별로 보시려고 하시면 카드별로 다 소팅을 다시 하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것들도 저희 쪽에서 자동적으로 소팅해서 제공해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저희 신한카드만 쓰시지 않으실 거기 때문에 다른 카드를 쓸 경우에 미국은 이제 오픈 API라 그래서 금융권에서 동의만 하면 다른 금융기관에 있는 그런 금융 정보라도 저희 쪽으로 이렇게 보내줄 수 있는 그런 국가적인 표준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 나라는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이나 현금으로 소비하신 것까지 관리하실 수 있게끔 저희가 이제 소비 내역을 직접 입력해서 전체적인 그런 신한카드가 제공해 주는 것뿐만 아니라 본인의 전체 소비까지도 관리하실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예산 대비 이제 빨간색은 지금 초과해서 좀 사용하고 있는 거고요. 노란색은 이제 초과 근처에 간 것들, 그다음에 이제 파란색은 이렇게 시각적으로 내가 어느 영역에 좀 더 그 소비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것들을 보여드리는 수 있는 예산 대비 를 설정하실 수 있는 것까지 저희가 제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이 자기 소비를 전체적으로 보실 수 있는 소비 스토리, 개인별 소비 스토리를 맞춤화해서 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분은 이렇게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르시죠. 그런 것들이 어떤 분은 월초에 오고, 어떤 분은 월말에 오고, 어떤 분은 월초, 월말 이렇게 쌍봉으로 오시고, 이분은 이렇게 3번 오시는 거죠. 위기의 순간을. 그럴 때 저희가 이제 이분이 소비가 막 늘어나기 시작하면 경고를 드리는 거예요. 저런 패턴을 분석해서 지금 지르실 타이밍입니다. 예, 좀 지르지 마시고 좀 차분히 생각해 보신 다음에 지르세요. 예,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제공을 해드리는 거죠.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리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카드사의 그런 이 카드사가 제공하는 웹 페이지나 아니면 그 앱에 몇 번이나 들어오세요. 많이 들어오시면 한 달에 한 번이에요. 청구서 확인하러 들어오신다는 거죠. 저희는 실제적으로 많은 2,200만 고객의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데 고객들이 저희한테 많이 안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저희는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객한테 이런 무상으로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재무에 관련된 컨텐츠들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ICT 기업이 실제적으로 여러분들한테 구글도 유튜브나 이런 것들 인수해서 제공을 하듯이 무료로 저희도 이런 것들을 제공해 드림으로써 고객들이 저희 플랫폼에 좀 더 많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런 고객들이 저희 플랫폼에 들어와서 좀 더 많은 것들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런 무료 재무 관련된 무상 서비스를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고요. 물론 뭐 구글이나 뭐 네이버처럼 뭐 아니 카카오톡처럼 이런 것들 만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안 만드는 이유가 이미 그런 것들은 ICT 기업이 저희보다 잘한다는 거죠. 그러면 실제적으로 금융회사들이 잘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들이 무엇일까라고 고민을 해보다가 결국은 소비 관련된 그다음에 재무 관련된 그런 컨텐츠들이 굉장히 부족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컨텐츠들을 이런 AI 기능을 가지고 개인 맞춤화를 해드리면 고객들이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저희 플랫폼에 들어오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런 서비스들을 만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문화생활을 한 지가 뭐 꽤 지났네요. 그다음 이 커피를 지금 몇 번이나 마시고 계신데 대한민국 남녀 월 평균보다 많이 마시고 계시네요. 뭐 이런 것들도 알려드리고요. 그다음에 책은 사놓고 주무시네요. 아니면 책 산지 꽤 됐어요. 그다음에 주유는 좀 이렇게 주유를 넣고 계시네요. 이렇게 개개인의 소비 패턴에 맞는 이런 각가지 상황들을 이렇게 저희가 이렇게 한눈에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그런 이미지와 함께 제공을 함으로써 고객이 들어와서 쉽게 이 인포메이션을 볼 수 있음으로써 본인의 소비 생활을 좀 더 스마트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저희가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것만 해드리면 재미없으실 것 같아서 실제적으로 추천 가맹점도 저희가 이렇게 제공을 해드리고 하여 어디를 가면 좋으신지. 그다음에 실제적으로 이거 외에 이제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이 맛집 찾기가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터넷 맛집하고 저희 신한카드 매출 데이터로 본 그 지역 주민들이 가는 맛집이 있으세요. 그런 것들을 비교해서 제공해 드림으로써, 그러니까 고객들이 재무 정보 외에 저희 소비와 관련된 이런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저희 팜페이봇 안에서 지속적으로 제공해 드림으로써 저희 쪽에 좀 더 많이 접근해 올 수 있는 기회들을 만들어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월간 소비 리포트는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평균으로 그 동안의 평균 대비 더 어느 부분을 더 많이 쓰고 있는지에 대해서 저희가 보여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실제로 저희 이 고객분하고 그 동일한 그런 이 생활 패턴을 가지신 분들의 소비가 얼마큼 차이 나는지, 그다음에 카드별로는 얼마큼 소비를 쓰고 있는지, 요일별로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업종별로는 얼마나 쓰고 있는지, 이런 다양한 인포메이션을 저희가 리포트로 제작해서 고객들이 이런 리포트를 보고 내 소비에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구나, 이런 부분들을 좀 절약을 해야겠구나, 이런 것들 스스로 느끼셔서 소비를 제어하실 수 있는 것들 정보들을 제공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이제 인공지능을 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인공지능이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르쳐 준 대로 배우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굉장히 많은 웹이랑 소셜 데이터를 찾아서 물론 비용 항목을 만들어 드렸지만 그런 것들이 개개인들한테는 맞지 않으실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런 한계점은 분명히 아직까지 존재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런 서비스를 준비하는 것들은 저희 금융회사들이 이런 신기술을 도입을 해서 고객의 편의를 위한 서비스들을 앞으로 제공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 그런 걸 통해서 이제 금융회사들이 금융회사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이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플랫폼 회사로서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 그 첫걸음을 지금 이런 재무관리 서비스, 재무관리 비서 서비스를 가지고 제공을 해드리려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